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오늘 새벽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170km의 강풍에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는 흑인 피격 항의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 가운데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총을 쏴 2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평소 경찰을 숭배하던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열리기로 예정됐던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들에게 총격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경기 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사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일상 실험에 참여한 모든 연령대에서 면역 반응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300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예산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5,112명 늘어난 603만 5,477명, 사망자는 769명이 늘어 184,42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53명이 늘어 46만 3,147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32,99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72명이 늘어나 19만 6,285명, 사망자는 5명이 늘어 16,0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오늘 새벽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2005년 남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보다 강한 바람에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46만 가구, 텍사스주에서도 1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로라는 멕시코만을 지나 오늘 새벽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할 당시 시속 150마일의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지난 2005년 남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보다 강한 바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라의 위력을 담은 온라인 동영상에는 건물 지붕이 날아가는 장면과 전신주와 나무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에 쓰러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4등급 허리케인이었던 로라는 상륙 후 2등급으로 등급이 낮춰졌지만 시속 170km의 강풍을 유지하면서 이동 경로를 따라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루이지애나주에서는 46만 가구, 텍사스주에서는 12만 가구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인근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이용이 중단됐고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의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만 허리케인 로라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구조 작업이 시작돼야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라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아칸소주를 거쳐 동북부 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로라가 올해 미국을 덮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하며 최고 38cm까지의 강우량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11월 대선에서 다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가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4년 덜을 외치는 군중의 환호 속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셋째 날인 2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미국 역사 성지인 맥켄리 요새에서 가진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고 급진 좌파를 위한 트로이 목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4년더를 외치는 군중의 환호 속에 지난 4년간 대통령이 끊임없는 공격을 견디면서 매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켜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와 공화당의 지지에 감사하며 후보 지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면서 더 보수적으로 될지 더 진보적으로 될지 더욱 공화당으로 될지 더욱 민주당으로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 선거의 선택은 미국이 계속 미국으로 남아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연설에 참석한 수백 명의 군중이 코로나19 검사를 사전에 받지는 않았고 체온 검사와 건강상태 질문에 답한 뒤 입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계 화면에 잡힌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보다는 쓰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는 경찰의 과잉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 가운데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날 총을 쏴 2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평소 경찰을 숭배하던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CBS 방송과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날 일리노이주 앤티호크에서 체포된 10대 청소년 용의자 카일 리튼하우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에 경찰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의 구호를 곳곳에 올리고 제복을 입거나 소총을 쥔 채 찍은 사진도 여러 장 게시했습니다. 리튼하우스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시위가 격화하자 총을 챙겨 들고 자경단에 스스로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노샤에서는 연일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지역 주민 일부가 여러 그룹의 자경단을 조직해 밤마다 총을 들고 순찰에 나서왔습니다. 지역 매체 미러키 저널 센티널에 따르면 총격 사건 몇 시간 전 리튼하우스는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콜러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역 자경단 커노샤 경비대는 전날 총격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현재 이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리튼하우스가 자경단의 정식 단원이든 아니든 간에 이들이 철없는 10대 청소년의 위험한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열리기로 예정됐던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들에게 총격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경기 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BA 사무국은 26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예정됐던 밀워키 올랜도, 휴스턴 오클라호마 시티, LA 레이커스 포틀랜드의 경기가 수년됐다며 이 경기들의 일정은 재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 세 경기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릴 예정이었던 밀워키 벅스와 올랜도 매직전에 밀워키 선수단이 출전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밀워키 선수단은 이날 5차전 체육관 라커룸에 머물다가 코트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몸을 풀던 올랜도 선수들은 경기 시작 약 4분을 남기고 코트를 떠났습니다. 밀워키 선수단은 24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들에게 총격을 받은 사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날 경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시애틀 메리너스 선수단도 정규 리그 경기를 보이콧했습니다. 밀워키 구단은 이날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시내티 레즈와의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MLB에서 흑인 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애틀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치를 예정이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방문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제약사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일상 실험에 참여한 모든 연령대에서 면역 반응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피로와 우한, 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대부분은 이틀 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제약사 모더나의 제클린 밀러 박사는 미 질병관리센터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서 일상 실험에 참여한 18세에서 71세 자원자 모두에게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당시 18세에서 55세, 56세에서 70세, 71세 이상의 세 그룹 지원자를 상대로 연령별 실험을 진행했고 각 그룹의 지원자는 1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실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28일 간격으로 모더나의 백신 후보 물질을 100마이크로그램씩 두 차례 투여받았습니다. 밀러 박사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는 모든 연령대의 참가자에게서 검출됐다면서 백신을 맞은 지원자들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피로와 오한, 두통이나 근육통 등을 호소했고 두 번째 투약 후 이와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은 더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이틀 내에 해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모더나와 15억 달러 규모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으며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실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실험 결과는 이르면 10월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4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무증상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는데요. 이 지침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부재한 가운데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DC의 지침 변경에 행정부의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CDC는 확진자와 1.8m 거리에서 15분 이상 노출된 밀접 접촉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 지침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6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0일 백악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해당 지침에 대한 최종 토론이 이뤄졌으며 당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성대 수술로 토론에 불참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명성을 얻은 의료 전문가로 낙관론을 펼쳐온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말해온 인물입니다. 아울러 CDC에서는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지난 4월 전체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가 많으면 25%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증상 발현 최대 48시간 전부터 상당량의 바이러스를 발산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CDC가 무증상자 검사의 소극적인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한 점을 두고 행정부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타임즈는 연방정부 보건당국자 2명을 인용해 행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지침 수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 수는 100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주보다 9만 8천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7월 실업률은 10.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 수가 직전주보다 9만 8천 명 감소한 100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 수는 8월 초 연속 2주 20만 명씩 줄어 3월 중순 코로나19 본격화 후 처음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5일로 끝난 지지난주에 다시 13만여 명이 증가하면서 110만 4천 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만에 다시 10만 명 가까이 줄어 100만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신청 기간에 감소세가 계속되면 코로나19 후 두 번째로 100만 명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언된 직후인 3월 15일부터 330만 명에 달했고 그 다음 주에는 687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사 후 실업수당 주급을 수령하는 실직자 수는 지난주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했습니다. 7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매주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직전 2월 3.5%에서 4월에는 14.7%까지 급증했지만 5월부터는 계속 떨어져 7월에는 10.2%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300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예산 지원을 신청합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300의 연방정부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소급되지만 실제 지급은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6일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의 예산으로 이뤄지는 손실된 임금 지원 LWA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과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인근주들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잇따라 LWA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서 뉴저지도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은 $440억 규모의 연방 재난구제 자금을 바탕으로 각 주의 실업수당 수혜자에게 $3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300는 연방정부, $100는 주정부가 각각 부담해 총 $4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주정부들이 반발하면서 주정부의 예산 추가가 없어도 $300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저지도 $300의 추가 실업수당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되지만 준비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제 지급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MTA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머지않아 운행량을 감소하고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해고와 무급 휴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MTA 팻 포이 회장은 26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뉴욕시 버스와 전철 운행량을 최대 40% 감소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등 통근 열차 운행의 50% 감소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철의 경우 평균 8분, 버스는 15분, 통근 열차 이용객들은 30분 등 각각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7,2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 무급휴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이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연방의회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MTA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기존 2달러 75센트인 메트로카드 가격을 1달러 인상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주민들에게 요금 인상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장애가 있거나 집이 없는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를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내 카운티 대부분 대면 수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킹더가든에서 12학년 일부 학생들을 14명씩 그룹으로 구성해 등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 그룹당 학생 14명과 교사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학교당 건물 내 학생 수용 인원의 최대 25%를 넘어서도 안 됩니다. 등교가 허용되는 대상은 장애우와 노숙자, 그리고 학대나 방치의 위험에 놓인 학생들로 학교에서 언어교육과 작업치료, 그리고 개별화된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각 카운티는 2주 동안 주의 감시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현재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는 주의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해 몇 주 안에 학교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제35회 LA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LA 한인회 데이빗 최 수석 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 일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 한인회 임원의 갑작스러운 출마 선언에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년 동안 LA 한인회 임원으로 활동한 최연무 데이빗 최 수석 부회장. 오랜 기간 한인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제35대 LA 한인회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내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한인 사회를 사랑하는 열정, 사명감,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는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제가 바로 준비된 한인 회장이라고 제 스스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강조한 데이빗 최 출마자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류 사회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차기 한인회의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일부 한인사회 관계자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데이빗 최 이제 수석 부회장은 진짜 우리 한인들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는 믿으니까 다들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치러진 선거 출정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인회 내부에서 밀고 있는 후보를 일찌감치 공개해 다른 예비 후보들에게 기선 제압용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35대 한인회장 선거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한인회 임원이 LA 한인회 간 건물까지 사용해가며 일방적인 출마 선언을 한 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LA 한인회는 최 부회장의 출마 선언은 공식적인 한인회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행사이며 한인회관 역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데이빗 최 수석 부회장 외에 조갑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 박요한 전 한미동포재단 이사 등이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는 다음 주쯤 차기 한인회장 선거 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우스폴 재단이 지난 8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뉴욕 한인회에 성금 5만 달러 기탁을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해당 기금을 재단의 뜻에 따라 한인은 물론 타민족들을 포함한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찰수윤 회장은 사우스폴 재단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힘든 분들께 큰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6일 뉴욕시 셰리프국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뉴욕시 주요 교량과 터널 등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다녀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현재까지 3,000대 넘는 차량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대변인실은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다녀온 뒤 여행 양식 작성을 거부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2명에게 법원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셰리프국은 조만간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버스도 무작위로 세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9월 1일부터 정원의 25%만 입장을 허용하고 모든 입장 인원의 마스크 착용 등을 조건으로 체육관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 단체 수 없이 200스퀘어피트당 1명씩만 허용할 것 등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이 당부됐습니다. 또 실내 놀이동산 역시 9월 1일부터 영업 재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아직 세부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웨이 등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 교체 공사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 무료 주차 혜택이 연장됐습니다. 펠팍타운은 그동안 주민과 타운 방문객 등이 불편을 호소했던 주차 미터기를 새로운 기기로 바꾸는 공사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주차 미터기는 8월 말까지 설치돼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9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에 천둥 번개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점차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